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6+6 임대차법과 전국 아파트 호가 파티. 자, 지금 전국 아파트 호가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자, 거기다가 6+6 임대차법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호가 파티가 이루어지는 거는 전국이에요. 전국 다 호가 파티가 이루어지는데, 강남의 고가 아파트이죠. 서울의 강남권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다 호가 파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이루어진 가격 이상으로 매도가가 벌어져 있죠. 이거 계류율이라고 했습니다. 계류율. 실거래가와 호가의 계류율이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더 급한가의 문제입니다. 자, 매수를 하는 사람이 급한가? 매도를 하는 사람이 급한가? 네. 급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자, 그 호가를 따라가게 있다. 자, 지금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까지의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길 원하고, 집은 사야겠죠. 자, 집은 사야겠고, 자, 여기서 이제 전세를 뭐 계속 가거나 월세로 넘어간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아파트 값은 지금 내려갈 기미는 보이진 않고, 이 사람도 급하고, 자, 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매도 위에 호가를 올려놓고, 이제 비싸게 팔려는 이제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 거기서 지금 경쟁이 붙었는데, 전국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특정의 뭐 어떤 울산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이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래서 둘 중에 매수인, 매도인, 이 둘 중에 급한 사람이 호가를 쫓아가게 되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매수호가, 매도호가는 절충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절충하는 범위가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 그 차이죠. 이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에 입지적인 부분들이 많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런 법안들 때문에, 네, 이런 정책들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나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반드시 절충할 거다. 그래서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는 이 절충하는 범위가 타협점을 찾는 범위가 하향 안정화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에 있는 그 지역을 보시면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 입지라든가 이런 게 우수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호가를 위에서 낮추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는 매수인들이 그 호가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웃긴 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또 웃긴 게 보면은, 이거 뭐지? 이게 또 웃겨요. 지금 보시면은 해운대자이 한번 볼게요. 해운대. 이게 좀, 자, 이거 입주민들 욕먹이는 지금 해운대자이 2차인데, 저는 이거 입주민들을 농락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 지금 이미지를 다 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호가도 정도껏 해야 되죠. 호가를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어졌나요? 이게 없어졌네. 이게 1차인가? 지금 보니까 20억이 내놓은 매물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계류를 10억대 초반에 있는 아파트를 해운대장인가 해운대 2차인가 보시면은 이거를 20억 정도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의 이미지를 다 갉아먹습니다. 예, 그 거래되지도 않는 거를 괜히 위에 올려놓고 그 장난치는 거죠. 그럼 이 아파트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운대 자이의 아파트 이미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미지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아파트는 호가 장난질 치는 아파트밖에 안 된다. 이 이미지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장난질은 뭐 10억 초반에 있는 아파트를 갑자기 뭐 20억에 뭐 내놓고 뭐 장난치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입주민들 차원에서 좀 제재를 좀 해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임차인 거주기간 3+3으로 확대, 법안 발의한 여당,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를 지금 제시한 거는 현재는 2+2죠. 그래서 토탈 4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토탈 4년인데, 자, 이거를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갖다가 이제 개정을 해가지고 확대를 한다는 거죠. 확대 개정입니다. 그리고 확대 개정을 해서 3+3, 그래서 3년을 우리가 갱신을 청구권을 써갖고 최종 6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되게 된다면은 토탈 6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만약 이게 사게 됐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만약에 사게 됐다 그러면은 내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은 6년 후다. 6년 후다. 그러면은 전월세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점프하죠.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예,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했죠. 네. 설명을 지난 시간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발의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발의가 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개정이 만약 된다 그러면은 또 심각해진 또 상황이 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서 또 보면은 또 전세난이 불붙은 로또 청약. 네. 지금 이제 탓을 여전히 이제 현 정부에서는 저금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2+2 토탈에서 4년을 해도 자, 이 무주택자 편에서 정책을 짜게 되면은 또 3+3에서 6년을 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6년을 해가지고 임대인을 보호하자는 또 이 정책을 발의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정책을 짤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위 계층을 보고 정책을 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하위 계층을 짜고 정책을 짜면 안 된다. 이 하위 계층을 짜고 정책을 짜게 되면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네,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공급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유주택자입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짤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상위 계층에 있는 공급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적을 삼아서 정책을 짜야 되죠. 그럼 유주택자 입장에서 정책을 짜야 되죠. 자, 무주택자 입장에서 정책을 짜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짜게 된 거는 이걸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정책을 짜서 역효과가 나고 부작용이 난다 해서 만약에 뒤집어 버리면요, 이 폭동이 납니다. 하위계층을 위한 정책을 짜게 되면 아주 폭동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기업이 있고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고 노동자에게 고용을 주는 사람은 기업이죠. 그러면은 정부는 어떻습니까? 노동자의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짜야 됩니까? 기업 입장에서 맞춰서 정책을 짜야 됩니까? 정답은 누가 봐도 뻔하죠. 기업 입장에 맞춰서 정책을 짜야죠.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하고 기업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지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자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을 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김문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새누리당 때입니까? 옛날에 당 이름이 뭐죠? 한나라당입니까? 그때 김문수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그때는 라는 사람이 노동법을 만들었습니다.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권에 있던 굉장히 우리나라 3대 운동권 매니아 중에 한 명이었죠. 김문수 옛날 경기지사였는데 지금 이제 깨우친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하위계층을 표적을 삼아갖고 정책을 짜면은 다 망하구나. 자, 노동자 입장에서 정책을 짜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당장의 노동자는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동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연관없이 올라가다 보면 노동자는 임금을 낮춰야 되거나
해고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는 어떻다? 하위 계층을 보고 만든 법안은 결국엔 하위 계층으로 돌아간다. 피해는. 유주택자, 무주택자 마찬가지죠. 무주택자 위주로 해가지고 2+2 만들고 6+6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면 뻔하죠. 예. 전세금 올라가죠. 쫓겨나죠. 전세 물량 씨가 마르죠. 월세 올라가죠. 보증금도 올라가고. 근데 이거를 또 되돌릴 수는 없어요. 되돌리라고 그러면 하위 계층을 표적으로 만든 정책은 우리가 무슨 뭐 무상이라든가 뭐 이런 정책이 있죠. 무상 지원, 무상 뭐 복지하는 거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무상 복지 같은 경우는 하위 계층을 표적으로 삼은 복지 같은 경우는 효과가 미미하지만 이게 만약에 철회가 된다 그러면은 원래대로 다 원상복구 시킨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 돈 몇 푼에 폭동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해난에 불붙은 로또 청약, 지금 로또 청약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네. 뭐 5,000대 1이 넘어가 버립니다. 5,000대 1. 뭐 몇십만 개의 통장이 들어오고. 자, 그리고 신고가 행진, 전세나 세금 폭탄, 정부 내에서 대책이 없다. 저는 이게 지금 호가 파티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 혹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자, 2+2에서 4년으로 된 게 3+3에서 6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현재 집을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요. 왜? 또 시세 날아가거든. 그래서 지금 호가 갭이 큰 원인 중에 하나고, 자, 매수 호가에 지금, 현재 지금 체결됐던 가격에 거기서 한 몇천만 원 더 붙여버리면은, 지금 웬만한 단지, 뭐 A급 이상의 단지 같은 경우는, 자, 실거래가가 10억이라 칩시다. 근데 호가가, 실거래가가 지금 5억이라 그러는데 호가가 7억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매도인이 조금 급한 사람이 5억에서 한 5억 5천에 그냥 매도 던지면 바로 체결됩니다. 왜? 효과는 7억이니까. 근데 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신고가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가? 예, 전국입니다. 이게 전세나 세금 폭탄이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 때문에 쉽게 지금 가격을 낮춰서 던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 로또인데 안 넣으면 바보, 과천. 자, 청약 통장이 57만 개 몰렸습니다. 57만 개. 그래서 밑에 줄을 보시면 과천 푸르지오죠. 자, 84제곱미터 국평. 이 국평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자꾸 84제곱미터를 왜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자꾸 얘기를 하나. 이거를 좀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모든 아파트 단지는 국민주택 규모라는 국평이죠. 84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의 가치를 산정해요. 그래서 84제곱미터 밑으로 있는 25평도 있고 27평도 있고 21평도 있죠. 그리고 위로는 어떻습니까? 40평대 뭐 30대 후반이라든가 30평대 후반인데 43평, 45평, 50평, 뭐 55평, 57평, 60평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평수가 전부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아파트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기준으로 짜느냐 하면은 84제곱미터로 기준을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위로 가격을 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84제곱미터에서 밑으로 가면은 평당가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84제곱미터보다. 네. 경향이 그래요.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데 84제곱미터 위로 가는 평수들은 평당가가 84제곱미터보다 낮아요.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건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자, 45평, 50평대 아파트를 이 아파트의 가치를 계산할 때는 기준을 무엇을 짜느냐? 84제곱미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당가를 계산해서 계산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84제곱미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단지들 보면은 거의 뭐 마찬가지지만 뭐 우리가 보면은 재개발 이런 거는 60% 국민주택 규모를 채워 넣어야 되죠. 최소 60%.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평형에 제한이 없는데 재건축 단지도 대충 보시면은 34평, 35평을 기본적으로 60% 깔아놔요. 깔아놓고 우리가 지금 이 설계를 짜거나 평수를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평수가 큰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단지, 대형 평수만 있는 아파트는 시세 탄력성이 굉장히 낮다 그랬죠.
특히 주상복합이나 대형 단지들이 있는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보면 시세가 안 올라요. 왜 안 올라가냐면은 기준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84제곱미터가.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어차피 의무하지만 재건축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84제곱미터의 가격이다. 향방이다. 그래서 대부분 50% 정도는 33평, 35평을 일단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위로 이제 평형을 깔아놓게 되죠.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57만 개 몰렸다. 그래서 경쟁률이 5,219대 1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이 되겠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목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민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네, 거기도 뭐 집단 대출을 대고 뭐 중도금이라든가 대출 다 되죠. 그래서 잔금이라든가 이런 걸 뭐 신용도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쉬운 게 청약인데, 자, 과천에 일단은 10억 원이 낮게 주변 시세보다 낮게 결정되다 보니까 이런 진풍경이 나왔다. 자, 전세 짓고 하시나요? 내년 대장. 지금 앞전에도 설명했죠. 이거. 예, 3+3에서 2+2에서 6+6으로 또 추진이 된다. 그럼 이거를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을 모르고 지금 또 이 가격을 내려갖고 지 혼자서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급한 사람이 누구냐를 일단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 급한 사람이 매도인이 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을 잘 모르고 매도인이 시가로의 근처에서 물건 내놓는다? 당장은 체결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럼 다른 전세로 살 겁니까? 월세로 살 겁니까? 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다른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다른 아파트는 호가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효과차는 좁혀지는데 이게 좁혀지는 방향이 밑으로 좁혀지는가 위로 좁혀지는가 이걸 확인하고 우리가 매도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걸 확인하고 하는 게 낫다. 자, 어차피 내가 밑으로 던져도 똑같죠. 근데 매수와 매도가 좁혀지는 가격이 실가부의 근처에서 매도를 하도 내가 던지는 가격이 밑으로 해서 던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좀 보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 자체가 역전이 돼버렸죠. 네, 현 정권의 이제 정부 여당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자, 이 부분도 이제 조정 지역이 되냐 안 되냐는 어차피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전국이 다 울산이고 뭐 김포고 부산이고 전부 다 조정 지역이 된다. 일본은 또 투기 지역이 된다 그러면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서 진행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임대차법이 또 한 차례 늘어나서 개정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의 어떤 그 기조, 정책적인 기조가 바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 후군, 공공재건축 능력인데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공공재개발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그러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일단은 중단된 단지를 위주로, 아니, 재개발 구역 위주로 지금 공공재개발을 지금 늘리려고 지금 추진을 이제 신청을 60곳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게 바로 됩니까? 절차가 없진 않죠. 그렇다면 공공재건축도 마찬가지로 공공재건축은 거의 다 추진하지 않죠. 왜? 특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포함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10% 정도가 늘어나게 되면 임대주택이 사업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이든 공공재건축이든 공공재건축은 아예 지금 다 생각을 하지 않죠. 임대주택 때문에.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줘서 공공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언제 됩니까? 7년에서 10년 또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10년 전이 아니고 이미 지금 현 정권이 진행이 되면서부터 자, 지금 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급의 대책을 전혀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계속.
가격만 계속 뛰기만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상으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임대차법을 불어넣어가지고, 사실 여기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셋집 구하시나요? 내년에 대재앙 옵니다. 저는 또 대재앙 오죠. 대재앙 오죠, 또. 이거는 뭐 조정지역이 되냐, 어떻게 뭐 풀리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가. 네. 그래서 공급 대책은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좀 오늘 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어제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을 했다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금 저도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과글도 따로 올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정도 사이를 두고 뭐 국토부에도 전화했습니다. 044로 시작하는 국토부에 전화했는데 전화 정말 안 받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를 대략적인 얘기도 듣고, 그리고 서울시에다가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촌동의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입니다. 용산구청에 지금 또 전화를 또 해가지고 몇 번을 전화를 했어요. 제 전화한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는 구청에는 건축과 건설과 주택과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주택과에서 하죠. 그래서 02-2199-7353 이 전화를 다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 알아보고 일단은 제가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조금 의도적으로 저는 잘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네, 의도적으로 조금 이제 리모델링을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을 또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리모델링 정책을 얘는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층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14층 이하는 2개 층, 15층 이하는 5개 층이라고 나와 있는 이 기준도 실무에서는 구청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용산구청이 이루어졌던 최근에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그 르웰이라는 하이엔드로 추진하는 그걸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층수 규제가 없답니다. 네, 없다고 뭐 도면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네, 이 LG 메트로든 상관없어요. LG 메트로도 위로는 증축이 사실상으로는 층수 규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만약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지금 이제 언제 개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LG 메트로라든가 지금 몇 개 아파트가 있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다면은 시간이 없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과하게 지금 설명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현 용적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높이 제한, 고도 제한도 다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적률을 다 썼다 그러면은 임대주택을 확보를 해야지. 임대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거는 기부 체납이죠. 도로 확장 이런 다 기부 체납입니다. 예, 그래서 다 국가랍니까? 그게 이제 공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부 체납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임대를 넣는 게 아니고 분양을 해야 될 부분들을 기부 체납으로 임대주택으로 놓아버리니까 자, 현 소유주들이라든가 조합원들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천장고 여기 개포 우성 구차라는 이 개포 이 요지 땅입니다. 포스코 건설에서 지금 리모델링을 했는데 천장고 낮아지고 쪽창으로 변경, 포스코 건설 억을 설계드렸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수직 증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수평 증축으로 한 겁니다. 수평 증축으로. 수평 증축은 지금 땅이 좀 있어야 돼요. 땅이 좀 옆으로 땅이 남아야 되고, 이게 지금 수평 증축을 왜 했는지를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이게 지금 공사비라든가 그리고 층고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평 증축이에요. 수평 증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하다. 그래서 지금 천장고가 낮아졌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층고 높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층고 높이는 어떻습니까? 1층의 바닥에서 2층의 바닥까지가 층고예요. 이게 층고 높이입니다. 보통 층고 높이는 3m 정도죠. 3m. 보통 일반적으로 3m고 좀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높아요. 예,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3.2 정도에서 3.3 정도입니다. 거기서 왜 들어가냐면은 하이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보강재 들어갑니다. 소음재.
소음제와 두꺼운 소음제하고 보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높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의도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3.3 정도로 높입니다, 이게. 근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고 높이가 3m고 천장고라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위에 천장이죠. 천장까지가 보통 2.3입니다. 2.3.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보시는 리모델링 후가 된 개포 우성이죠. 요 단지는 2.3이 아니고 2.1로 내려간 겁니다. 2.1. 2.1은 개미굴이에요. 완전히 개미굴입니다. 못 삽니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수평 증축이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수평 증축은 아니라는 사례가 이제 일단은 결론적으로 나왔죠. 그 전까지는 수평 증축을 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수직 증축은 했었죠. 그래서 비교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여기 뭐 스프링클러라든가 이거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이제는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수평 증축은 아니다라는 답이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 같고, 자, 앞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직 증축인데 서둘러야 된다. 네, 서둘러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지금의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 고도 제한, 그리고 세 가지가 없죠. 임대주택. 이 3종 세트는 완전히 없습니다. 규제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규제 자체이기 때문에 이왕하려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빨리 시공사 선정하고, 예. 안전진단 2차례 빨리 받고 착공에 들어가라.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오늘 내용을 대략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봤습니다.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